30일 중진 용태론 의결을 앞두고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힘겨루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 위원장, 주말 사이에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과 회동을 가졌죠. 김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용태론을 우회 압박했는데 일단 이번 행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죠. 지금으로서는 긴급 특효약을 지금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혁신의 첫 단추를 끼웠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첫 단추가 있다고 하면은 둘째, 셋째 단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행동하는 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어떤 영남 중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에 대해서 우회적인 압박을 지금 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혁신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 당의 생명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만약에 좌초할 경우에는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당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받을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흐름 어떻죠? 원희룡 장관의 어떤 희생과 혁신의 의지에 대해서 당내의 어떤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와 같은 인유한 위원장의 박수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맞장구 치는 이런 모습은 결국 현재에 있는 그 정체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향후에 물론 정치의 정리된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타이밍의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이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말대로 나라를 바꾸고 당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100%라는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인 효과 있으면 또 바람직하겠죠. 긍정적인 효과 있어야 될 텐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급한 쪽이 선생님한테 이르는 겁니다. 사고 치는 사람이 그렇고요. 인유한 위원장 안 되니까는 대통령실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가 또 대통령하고 통화도 오래 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로 급해졌다. 인유한 위원장은 1호안 얘기 됐었지만 그 이후에 2호, 3호 지금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당대표의 아주 지역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 얘기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의 힘을 받든다는 건데요. 인유한 위원장도 대통령이나 당대표에게 뭔가 그런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용산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한동훈 장관의 이 행마 여기까지 맞물려서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총선을 어떤 포석으로 가느냐 이런 큰 그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김기현 대표도 인유한 위원장도 다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읍소하고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퇴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당의 혼란이 이어지고 비대위 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오게 될 경우는 용산의 앞으로 그림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과 또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이 서로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카드라든가 원희룡 장관 뭐 험지로 간다고 말했지만 원희룡 위원장 제주로 하는 곳 사실 실패해서 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험지를 선택할지는 않을 겁니다.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이 과연 혁신이 성공할 것인가? 혁신이 성공의 가능성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용산의 이 여러 가지 결정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고요. 쉽지는 않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이 만난 같은 날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 어디서 열었냐면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김문국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심을 언급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가서 의정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또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과 하루에 3, 4회 정도 통화한다 이런 것도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밝힌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그 해명하신 것처럼 당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3, 4회씩 하면서 그리고 또 토론도 하는데 단순히 묻고 답하는 정도를 넘어서 프리 토킹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본인이 윤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당과 용산 간의 수평적 의사관계 프리토킹 하는 것은 뭐 상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지 나에게 윤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전에 뭐라고 했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아니냐라고 해서 거꾸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서로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용산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 김기현 대표도 지금 용산과의 의견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 대표로서의 어떤 고난 그리고 추후에 본인이 그 울산에 출마할지 아니면 불출마 내지는 서울로 험지 출마할지 이것은 나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용태론 한마디로 울산에서의 어떤 출마는 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어떤 불출마는 하되 당권은 그대로 가면서 이 선거를 계속 이뤄갈 때에 이제 선대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가지고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절충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그 김기현 대표는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울산에 가서 어떤 그 하는 의정 보고서가 본인의 어떤 그 용단을 어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좀 잘 보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과 하루에 3, 4회 통화한다. 자유롭게 얘기한다. 대통령과 동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영린이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대통령의 권위는 결국은 행정부와 또 집권 여당 전체를 통틀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건의는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대화한다?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아마 역대 최고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권당 대표일 텐데 실제로는 완전 최약체잖아요. 용산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대표인데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이런 세력을 업고 나는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뇨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의 압박에 대해서 난 물러나지 않겠다. 정치인들은요 볼펜 하나 쓰는 거, 모나미 볼펜을 쓰느냐, 고급 파카를 쓰냐, 아니면 종이 한 장을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도 모든 생각과 정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행보는 걸음 하나에도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를 갔다. 지금 자신의 지역구에서 용태라는 험지로 가라는 그 요구가 있는데 지역구에 가서 의정 보고한다. 제가 만일의 경우 김기현 대표 입장이었다면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내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대통령실의 오해, 혁신위와의 갈등 이걸 불러일으키는데 이걸 갔다는 거는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갔으면 이건 정무관광 빵점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된 사람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뇨한 혁신위와의 대립,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 수준이 너무 높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집권 여당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 더 좋은 정책 내고 지금 소상공인들, 제가 나오는데 몇 분 전화가 왔어요. 정말 못 살겠다. 날마다 이 세금 올라가고 물류 자재비, 인건비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때 정말 빨리 좋은 정책 내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돌보고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걸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권력 다툼에 치중하고 대통령 윤심을 업었느니 말았느니 이건 정치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의 행보는 이뇨한 위원장의 압박에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속내가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압박일지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됐고 상황이 상황이고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압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당대표와 사사건건 지금 부딪히고 있고 요구했던 험지 출마는 되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원활치 않지. 거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지금 말싸움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은 그런 이 거친 발언을 하면서 저도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하고 직접 겪었습니다. 방송하러 갔는데 제 뒤에 인요한 위원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연세대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아유 선배님 방송 잘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 딱 답변이 이렇습니다. 야, 너 내 후배니까 나한테 잘해 하고 반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런 인요한 위원장이 거칠고 또 반말하고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말에 정확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일화였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인사 잘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노총과의 방문 계획이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아니 40분 전에 갑자기 못 오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노동계와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처하고 있는 궁박한 상황, 또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되고 또 진정시켜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방문 계획이 취소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설왕설래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노동계와의 이른바 통합 행보로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기 한 40분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추후에도 방문할 때에 그와 같은 사과를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만한 통합 행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가기로 했던 그 취지가 그동안 어떤 한국노총이 한국의 노동계에서의 어떤 그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회계 공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먼저 받아들이니까 계속 그 민주노총이 저항을 하다가 최근에는 민주노총 또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합 행보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한 상황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 맥락을 봤을 때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굉장히 부득이한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마 오늘 내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어떤 그 민노총, 한노총을 넘어서 민노총 그리고 대한민국 전부의 어떤 그 노동자들과의 어떤 화해 그리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솔직하게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그 혁신위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에 가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은국 대변인께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표현 측면에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또 주말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 중에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수위가 좀 있다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명색이 당대표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저도 만날 때 저보다 나이는 아래지만 오랜만입니다. 존칭해서 다 쓰거든요. 그게 다 최소한 공당의 대표에 대한 전 대표지만 예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서 뭐 준석이가 어떻고 그리고 부모한테 자식 교육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지고 공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못 배웠느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실상 아주 격렬한 언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말이 정확하게 그런 맥락을 몰라서 그런 표현을 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보니까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가끔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격분이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에 찾아갔을 때 자신에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느낌을 줬다는 그런 분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죽하면 폐륜이 들어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의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전 대표를 이렇게 공박하느냐. 두 사람의 이 말싸움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출발은 어쨌든 지금 윤여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전 대표를 존칭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의 이런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기분 나빴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도 원래 예의가 아주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잘 지키는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윤여한 위원장이 이런 극단적인 발언으로 명색이 공당의 전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한테도 했던 그 반말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가끔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여한 위원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과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말 사용이 잘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친 표현, 반말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상황 나타나는데요. 윤여한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간 거 아닌가. 위원장까지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사실상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카드마다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의 실패를 윤여한 위원장의 이런 개인적인 발언 수준까지 연계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혁신위가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지나친 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수능일 저녁에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님과 한 1시간 정도 저녁에 차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하면서도 말씀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정도 연세, 지금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는 걸 알고 가기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정말 본인이 쓴 그 2000년대 초반에 쓴 책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다라는 책을 썼을 만큼 그 연배에 가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 인격 내지는 뭐 이런 뭐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 연장자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그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지금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의 어떤 지금 이제 60대, 70대 이 정도의 어떤 자유우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가진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본인도 지난번에 직접 부산까지 가서 바로 앞에 앉은 자리에서 자기를 영어로 어떻게 보면 모욕 주듯이 미스터 린턴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여기에 온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자체에 대해서 속으로는 웃었지만 굉장히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하는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와 같은 그 어떤 후폭풍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책은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더 통합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약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헌신과 어떤 그 희생 이 키워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의힘에게 플러스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잠깐의 어떤 실수 같은 부분은 신속한 어떤 그 대응을 통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노력 저는 혁신위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통합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이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지자들과의 토크 콘서트 이 내용을 또 짚어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창당 의사는 확실히 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 복귀설은 일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창당 의사는 확실히 밝혔다. 대구에 대한 출마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창당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창당할지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또 별개 그렇죠. 일이다. 창당 의사를 밝힘으로써 본인의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세를 예. 모으는 것과 결정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창당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자고 일어났더니만 2만 명, 3만 명, 4만 명까지 이제 예비적 당원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이와 같은 그 토크 콘서트를 열었고 한 1,000명 이상이 어떤 현장에 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성황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창당을 해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개인 것이거든요. 이미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그 가서 창당을 하고 사실 실패한 경험, 정말 풍찬 노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비애를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창당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몸값을 높이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아직은 결정적인 어떤 그 어디에 더 모멘텀은 무게를 실으십니까? 결국은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서로 합을 맞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냥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런 새 과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창당하는 거에 어떤 그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일정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본인으로 가면서 본인의 지분을 챙기는 가능성도 저는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종적으로 창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창당 의사를 밝히면 몸값을 높일 것인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후자 쪽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분석에 동의하시는 공감합니다.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결행을 하면서 최종적인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상황들, 뭐 바른미래당 창당하고 당시에 뭐 탈당했던 그거는 전체 흐름이었거든요. 이번에 본인이 독자 세력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구 지금 출마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대구 출마 안 할 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험지 대구에서 올라오라고 해놓고 나서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소왕제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대구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비례라는 아주 편한 길을 갔을 때는 비례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재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남 지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대구 출마설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대구에 가서 또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인하는 거 대구로 안 간다는 거죠. 아 그것 자체가 시사하는 그렇죠. 바가 한동훈 장관 대구로 안 간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냉정한 판단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은 사실은 지금은 본인의 정치력이 아니거든요.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적 행보는 잘못된 겁니다.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정치적 행보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공직자를 했지만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요. 당장 탄핵받아 마땅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가서 정치 얘기하고 뭐 지역의 어떤 지역에 얘기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정치적 원로들이 해서는 안 된다. 빨리 국무위원 법무장관 사퇴하고 나와서 정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정치의 지점은 어디냐? 가장 유리한 지점을 선택할 텐데 그렇다면 대구 TK 지역은 사실상 많은 반발과 또 명분에서 약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뛸 텐데 그러려면 저는 당선이 쉬운 강남권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까 지 변호사님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과거 시대 여러 가지 그런 눈높이에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계속 번복했죠. 지금 행동은 거의 욕설에 반말에 각종 정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자리에 있다는 거는 사실 얘기 안 되거든요. 과거 같으면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 나오고 공격받아서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김기현 지도부와 또 대통령실이 뭔가 끌고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이 반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 도덕적인 공격까지 하는 것들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와서 이렇게까지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 정말 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두고도 또 대중행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서 이제 대구 출마 이야기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대구가 아니면 뭐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건 그냥 해프닝으로 갈 텐데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것 사실 자체가 이렇게 큰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고 그 배우 이정식 씨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전 세계적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분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다라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참 좋은 것이고, 또 잘생긴 두 사람이 또 훈훈하게 식사를 하는데 사진도 찍어주고 나오는데 같이 계속 또 사진 찍어주면서 같은 차를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대구 경북 특히 동대구 갔을 때에 큰 반향을 잃었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갔을 때도 반향이 잃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와 같은 모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단순히 그 한동훈 장관이 대구 경북에 어떤 뭐 출마를 해가지고 그럴 것은 훨씬 넘어서는 이른바 한동훈 피나미넌, 한동훈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방점은 지금 이정재 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한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뭐 1%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 법무장관의 옷을 벗고 정치인으로 출마를 해서 거기에 그 선거운동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리베로처럼 전국 선거를 다니면서 이 선거운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을 한동훈 장관이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굉장히 보완제 내지 대체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이 커질수록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 구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진로에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이준석이 이른바 동석연대,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통해서 쌍끌이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석 연대 그러시니까요. 저는 전혀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개성이 강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압박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상대에게 비아냥대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움하고 사실은 자기 철학이나 가치를 내세우거나 또는 검찰개혁하거나, 지금까지 법무장관 갔는데 검찰개혁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런 건 전혀 본 적 없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현재 지지율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아바타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그대로 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큰 정치인으로서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내놓는 정책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법무개혁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동석연대가 아니라 서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관시키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고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저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나 관계되는 사람은요, 작은 몸짓, 집 밖에 나가는 것,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것도 다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은밀하게 만나서, 정말 좋은 친구라면 은밀하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서로 격려해주고 헤어졌어야죠. 이 대중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부인까지 등장하고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대비와 향후에 대비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빨리 국무위원, 법무장관 그만두고 당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주목이 되냐? 일단은 공천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일부 영남권 의원들의 하위권 포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 건데요.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무감사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10월 동안 전국 그 204곳에 대한 당협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특히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하는 여론조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내년에 어떤 그 공천을 하는데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 중에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른바 살생부에 해당하는 22명의 명단이 또 한번 쫙 광풍처럼 몰아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뭐 당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TK, PK
이른바 대구 경북과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고 더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지역에 있는 그 현직 의원들 명단이 돌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어서 있던 이 컷오프 권고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 당무 검사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결국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생사뿐만 아니고 그 지역구에서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 예비 예정 후보들에 대한 어떤 행보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말 정당하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주 동안에 돌았던 그런 어떤 이른바 찌라시성 내용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혁신이 용태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주목되죠. 왜냐하면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의원들의 생사가 갈립니다. 하위권에 포진할 경우는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일단 지역 의원들의 경우는 사실 불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언론 노출이라든가 또는 입법 활동이라든가 지역구가 사실은 공단이라든가 농촌 지역 아무래도 인구의 측면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배려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아주 냉정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그 오해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용산에서 생각하는 검사 출신들이라든가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40여 명 가까운 비서관 또 행정관들이 지금 총선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추 작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가 정말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은 어떻게 했는가 상임위 활동부터 시작해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얼마나 설득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이건 여든 야든 똑같이 당무감사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진행이 돼야 의원들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혁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이제 고심 중인데 지금 어떤 이야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와 대변인께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난 총선에서 얘기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죠. 당시에 위성정당이 여야 두 정당 모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위성정당 만드는 상황 없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위성정당,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위성정당을 만드는 반칙을 해서 나중에 서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걸 병립형으로 과거형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위성정당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정치개혁에 후퇴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현재 연동형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위성정당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권 내에서도 야권 내에서도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또는 얘기되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신당이라든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다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들 왜 정치개혁이 후퇴하느냐라는 비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의 주도권을 쥐고는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입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입장 다르고 또 비명계의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이럴 때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현재 연동형 시스템이 지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되는 거거든요. 김동연 지사라든가 그렇다면은 연동형 이번 거 하고 병립형을 다 부정하고 야당 특히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이상론이라고 봅니다. 정치는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는 것은 병립형밖에 없다. 그렇다면 병립형으로 같이 합의하고 그리고 과거에 시행됐던 제도거든요. 거기에서 소수 정당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방안은
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소수 정당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걸로 봅니다. 예, 선거제 개편 어떻게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오랜만에 교수님하고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저희가 그 어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판사 3명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실 거냐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면은 실형으로 하지 않고 조금 낮은 아쉽지만 집행유예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합의의 어떤 방향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또 민주당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준연동은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큰 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국민은 그 개수 모르라도 된다라고 했다가 스스로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논란이 여지가 없고 국민들이 쉽게 내 투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게지는 알게 하는 병리평으로 오히려 회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1인 1표 정말 모든 사람들의 투표의 결과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기본 원칙이고 다만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정당 정말 다양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사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뭐 11월 말까지라도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께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 개혁을 하겠다면서 제도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소수당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반발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차로 돼서 잘못된 부분들 저희들이 반성한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국민들께 정말로 설명 제대로 드리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김은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